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국회 시간도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인사청문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참석하는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송영길 대표의 성향상 이런 민심 그대로 전달할 성향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요. 개인적으로는 민심의 향배를 지금 청와대에 전달했고 네. 그것이 아마 오늘 저녁에 있을 당정청 회의에서도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존재감, 새로 지도부가 구성이 됐잖아요. 이것이 기존의 어떤 다른 지도부와 뭔가 차별화를 시킬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어떤 형태로든 지금 3명 또는 2명의 후보자들은 민심에 상당히 반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또 미래의 어떤 당을 주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아마 이 회의를 주도할 것이고 그 결과로서 청와대에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거나 뭐 청와대에 요청을 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국회 출입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송영길 그때는 의원이었죠. 의원이 할 말은 하는 성격, 굉장히 대가 있는 이런 성격이라고 들었는데 할 말을 하다 못해서 이제 조금 설화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러기 가족 발언을 하다가 또 다른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여자는 가서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것도 있다. 의원님, 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고 이 대표께서 뭐 이런 일을 얘기했을 때는 뭔가 또 어떤 뭐 큰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표현은 지금 봐도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이제 그 후보로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세 분을 다 알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뭐 친문, 비문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이제 제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사람은 누군 것 같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경우에는 이제 비문 색채가 강하고 그리고 친문 색채가 옅으니까 또 장점이 있지만 돌출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약간 안정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안정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역할과 스타일이 엇박자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친하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친하진 않은데 송영길 대표가 연수원 26기예요. 아하, 저희 네. 25기인데 그래서 알죠. 위아래를 이렇게 네, 또 차이가 그러니까 많이 왜냐하면 나시네요. 연세는 우리보다 좀 높지만 사법 이제 학생 운동하고 이러다 시험이 늦게 그렇죠. 되신 31살이 늦게 스타일이고, 예. 시험이 됐죠. 그리고 이분이 가족들 중에 행시나 이제 사시에 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유명했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사법 연수원 다닐 때부터 유명했던 분인데 발언이 그때부터도 돌출 발언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설화를 조금 예상을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여기도 사실 지금 국제학교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뭐 유학 가서 외국 가서 공부할 필요 없고 한국에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시다가 아니 그런 얘기를 저희가 사석에서도 하기가 어려운데 뭐 부인은 어떻게 되고 남편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당 대표가 하셨으니 사실 이거를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이제 개인의 캐릭터기 때문에 뭐 모든 발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상이 된다. 뭐 저희가 이제 다음 부분에서 계속 이런 발언하셨던 걸 짚어볼 텐데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앞으로도 설화 논란일 겁니다. 네, 뭐 개인적인 발언, 뭐 아시는 네. 배경 지식도 있으셨고요. 또 송영길 대표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사과하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치인들이 사실 논란에 발언하고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마침 최근에 과거에 이부망천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던 이 정태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받았다는 사진을 제가 보도로 봤습니다. 근데 이부망천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망언인데 그로 인해서 정태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했고요. 공천 못 받았고요.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는 거죠? 막말의 수위로 봤을 때 이부망천이나 이 기러기 부부들 혼자 사는 남편은 술 먹다 돌아가시고 여자는 외국 나가서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것도 있다. 제가 봤을 때 막말의 수위상 송영길 대표 발언이 이부망천 못지않게 더 심한 막말인데 탈당도 없고 뭐 공천 배제 아직 뭐 선거가 멀었습니다만 수사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독 막말 프레임이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에만 너무 가혹하게 지금 전가된 측면이 있다.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베트남 여성 비하 논란, 장애인 비하 논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정치적 책임이 사과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여자가 외국 나가서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것도 있다는 건 아주 심각한 수준의 여성 혐오인데 이 젠더 갈등이 지금처럼 심각한 국면에서 이런 여성 혐오성 발언이 나왔는데 수많은 여성 단체들이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에게 어떤 정도의 이 책임을 묻는지 특별한 논평이나 뚜렷한 시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보충 말씀을 네. 드리자면 사실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도 장애인 관련 비하 발언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분 이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인권 교육. 근데 그다음에 이제 정치 은퇴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당대표가 그런 당대표를 이렇게 저희 당대표가 계셨기 때문에 사실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송영길 대표는 또 변호사를 오래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권 개념에 대해서 이게 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 감수성이 더 뛰어난 분이어야 돼서 지금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해찬 전 대표나 송영길 대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같은 활동을 했던 그 시민단체 내에서 그 시민단체와 여당이 유착이 돼 있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따끔하게 지금 발언을 해주시고 비판하고 견제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당 대표라서 아마 말의 무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두 분이 지금 뭐 공교롭게 여당의 분들의 어떤 말실수만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가까이는 최근에 뭐 보선 과정에서도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중증 치매다 뭐 이런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언사에 매우 중요한 말들의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당 사람들은 많이 이런 실언을 하고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은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진다 보면은 말실수의 어떤 숫자라는 것들을 어느 당이 더 많이 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정치인들에게 공인으로서 매우 신중한 발언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당, 야당의 어떤 정량적 평가를 해서 뭐 저희가 분석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네. 여당 대표로서의 말이 정말 무게감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따져본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지도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 이제 설화에 관한 얘기들을 했지만 당 운영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은 쇄신 의지도 좀 보이고 개파색을 빼는 그런 이제 임명들도 좀 보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주류인 친문들과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좀 과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 첫 번째 도전 과제가 경선 일정과 관련된 예. 것이겠죠.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대로라면 9월에 대선 주자를 뽑아야 되는데 네. 지금 부산의 전재수 의원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죠. 이걸 11월 말로 연기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친문 진영 측에서는 아직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친문 후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경선의 흥행을 도모하면서 친문 후보로서 이재명 지사와 한번 맞붙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월에 후보를 뽑게 되면 남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계로 알려진 정성우 의원이 바로 원칙대로 해야 한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송영길 대표 아직까지는 신중합니다만 당내 주류 그리고 의석수 차원에서도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친문 진영에서 경선 연기를 주장하면서 물론 그 명분이 이재명 지사 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에서도 11월 말에 뽑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자는 명분을 내세우겠죠. 그 같은 명분을 내세우게 될 때 이걸 과연 단호하게 당원 당규를 지키면서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 과정에서 친문과 이재명계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과거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경선할 때요.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당내 분란의 파동이 결국 지금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거든요. 10년이 지나서. 그 같은 모습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네. 없기 때문에 그 경선 일정을 연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끌지 말고 조기에 송영길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진화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선 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느냐 이것이 아마 송영길 대표의 첫 시험대가 아닐까 이런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또 야당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는 또 난데없이 도로 영남당 얘기가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두하 의원님 이게 어떻습니까? 이
뭐 영남당 논란이긴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 대표가 뭐 영남 출신이 오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런 영남당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탈지역 정당으로 나가려는 어떤 노력 아니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영남당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 대표 선거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선거랑 관련해서 이번에 당 대표는 뭐 여야 모두 제가 아까 여당에서도 송영길 대표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정적인 대선 관리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 출신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정적인 대선 관리를 어떻게 나가냐. 근데 여당은 지금 경선 연기 이 얘기 외에는 나머지는 뭐 사실 이렇게 충분히 관리 가능한 거지만 야당은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플랫폼 지도부가 돼서 뭐 합당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 유력 그 대권 주자를 영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얽혀 있어서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남당 논란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선택을 받을 건가 야당이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그 플랫폼 지도부의 문제가 더 심각해서 뭐 지역 논란보다는 이제 어떤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점으로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영남 출신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여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그랬고 지금 송영길 대표도 호남 출신이에요. 그죠? 호남 출신인데 호남당 논란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 당대표가 계속 호남에서 나오냐 이런 논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잠시 이제 이 문제를 언급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이제 그 주 이슈가 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 여당 야당 모두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유력 정당 우리는 거의 양강 구도잖아요. 선거가 그죠? 본선이 양강 구도인데 먼저 그 경선을 먼저 치르고 후보를 먼저 뽑았던 정당의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꿀팁인 거죠. 이재명 지사 측에선 뭐 흔드는 게 아니라 먼저 선출이 되면 본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2017년은 보궐선거고 그다음에 2017년은 홍준표 후보랑 야당의 이제 후보가 4일 차밖에 안 나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선 연기론에 있어서는 사실 뭐 당의 후보가 먼저 확정이 되면 흔들린다. 이것도 명분이 없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명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음 주제가 경선 연기론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또 패널분들이 워낙 또 열의가 있으셔가지고 조금 앞당겨서 하셨네요. 네, 도로 영남당 논란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이 텃밭이 호남이라고 해서 뭐 호남당이라고 문제 삼은 적이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남당이 되고 전국정당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석들이 도대체가 어느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느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의석의 대부분이 사실 영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불식시키고자 김기현 뭐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도 가서 5.18의 어떤 추념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행보를 펼쳐 나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대표들이 나오는 후보들이 어디 출신이냐 저는 이게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안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의 결국에는 선거 구도가 즉 선거의 게임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정당의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사실 뭐 편중적으로 영남의 어떤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70%가 대의원입니다. 그리고 30%가 여론조사죠. 그러면 사실상 조직에 의해서 선거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조직이 많이 갖고 있는 영남 출신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공산이 크고 거기에서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죠. 윤석열 전 총장을 모셔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걸 보면은 뭐 김웅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가시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큰 변수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직 싸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프레임으로 얘기하고 있는 영남당의 어떤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영남 출신인데 국민의힘 내 영남 의원들은 일단 자성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성부터 하라. 특히나 TK 지역 정치인들은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역대 이 민주화 이후 대통령 보면 DJ가 호남 출신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부 다 PK 이제 영남 출신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TK 출신이고 그 당시에 집권하는 내내 TK 출신을 향한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TK당이다, 영남당이다 하는 비판 반박하기보다는 국민이 비판하면 받아들여야죠.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TK 출신 정치인들, 영남 출신 정치인들이 중도보다는 조금 더 강성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왜 영남당이라고 하느냐 화낼 게 아니라 영남 소속이나 TK 소속 정치인들이 먼저 우리 무조건 강성보수 일본도가 아니다. 우리도 개혁적이고 중도 민심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이 비판은 사그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적반하장으로 영남당이다 아니다 화낼 때가 아니라 반성부터 하고 달라진 개혁적인 모습을 영남 출신 정치인들이 먼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정치권, 이제 야권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떠난 사람이 다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훈수 정치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가인 김병루 선생 대법원장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 예, 예. 네. 그리고 법조 삼성이라고 있어요. 법조 삼성이라 그래서 전주에 가면 이제 그 동상도 있고 이 정도로 법조 삼성이라는 분들의 후손 이제 모임도 있고 해서 법조인들하고도 인연이 깊고 이제 법조인들하고도 많이 만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일관된 소신이 있는 거 본인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본인은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정치 체제를 위해서는 나는 누구하고든 손을 잡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사람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도 저쪽에도 이제 정당도 그리고 사람도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지향점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그 방향으로 정치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여를 하고 훈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의사와 능력이 본인은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까 장례찬 평론가가 한 말도 참 뼈아픈 얘기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김웅 의원이 각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을 봤을 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이제 유념해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걸 네.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를 한번 해볼 건가.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같이 뽑을 건가. 그다음에 7대3이 아니라 그러면 일부 초선 의원들은 전부 뭐 국민 여론조사로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심과 민심의 비율을 좀 바꿔볼 건가. 이런 논의도 한번 해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요, 초선의 당권 주자인 김웅 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목소리, 그 장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이 변화를 반드시 해야 되고 당의 변화를 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세게 붙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김용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누구의 대파다 뽑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듣도록 자중간의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민주당은 거의 변화 안 했고 윤석열이 지금 상당히 뭐 선택지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간단하게 그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만남에 굉장히 세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교수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특별히 좀 초선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국민의힘당에 대한 애정이 조금 남아있다. 남아있군요. 쓸모가 아직 네. 있을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이 다시 대표가 되고 그 리더십 속에서 국민의힘당이 운영이 된다면 예. 사실은 그 과정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과정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웅과 같은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가 되고 이미지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같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결합이 될 때 훨씬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대선 과정에서도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김웅 의원에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후원을 해줄 테니 한번 세게 뛰어봐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을 바꾼다 그러면 내가 연결해가지고 대선에서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메시지를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과거에 어떤 기존에 나왔던 그 정치인들이 다시 대표가 된다 그러면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더 거리를 두고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새 지도부 맞은 여당 내부 잡음하고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진 야당의 모습까지 전해드렸습니다.